새벽 4시 한국 경부 고속도로에서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진짜 도로라고. 독일에서 온 그녀는 아시아 국가에서 이런 예술적 풍경을 마주할 거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만 보아온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분홍빛 꽃들과 태양광 패널로 장식된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 뒤에는 그녀를 충격에 빠뜨릴 인간 드라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의 고백을 들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내려놓고 눈물을 훔쳤는데요. 그 사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나 밀러예요. 독일 출신 다큐멘터리 저널리스트죠. 15년 동안 세계 각지의 도로와 고속도로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있었어요. 유럽, 미국, 중동의 도로들을 봐왔죠. 제게 도로는 항상 그저 회색 콘크리트일 뿐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이 그냥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이었죠. 저는 베를린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제 책상은 항상 깔끔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죠. 저는 질서를 좋아했어요. 사실을 좋아했고요. 동료들은 제가 때때로 너무 진지하다고 말하곤 했어요. 제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저를 도로 현실주의자라고 부르고 있었죠. 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실용적이고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자랑스러웠으니까요. 그 화요일 밤도 다른 날과 똑같았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다음 달에 촬영할 장소를 조사하는 동안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커피는 식어 있었지만 눈치채지 못했죠. 목록을 작성하고 정보를 확인하느라 바빴으니까요. 전화기가 진동했어요. 프랑스인 프로듀서 소피의 메시지였죠. 안나, 이 영상 봐야 해. 당장. 한숨을 쉬었어요. 소피는 항상 뭔가에 흥분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 반대였죠. 항상 감정적이고 항상 밝은 면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일을 잘했기에 그녀가 보낸 링크를 클릭했어요. 영상이 천천히 로딩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였어요. 푸른 산들을 부드럽게 감싸 도는 고속도로가요. 분홍꽃이 핀 나무들이 양쪽에 줄지어 서 있었고 도로 방벽은 못생긴 회색 벽이 아니라 태양광 패널로 덮인 세련된 패널이었어요. 휴게소는 분수와 정원이 있는 공원처럼 보이고 있었죠. 이게 진짜일 리가 없어. 빈 아파트에 대고 소리내어 말했어요. 컴퓨터 그래픽임에 틀림없어. 하지만 뭔가 세부적인 것들이 너무 완벽해 보였어요. 빛이 도로에 부딪히는 방식.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작은 자동차들.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밤새도록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있었어요. 지도를 보고 기사를 읽고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했죠. 아침이 되자 화면을 응시하느라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진실을 알게 됐어요. 이건 실제 장소였어요. 한국이었죠. 어떻게 이걸 놓쳤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아름다운 고속도로에 대해 어떻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요? 제가 촬영했던 모든 도로는 기능적이지만 지루했어요. 이건 달랐어요. 이건 마치 예술 같았죠. 샤워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집어들고 곧장 사무실로 걸어갔어요. 상사인 칼 하일리히와 당장 이야기해야 했거든요. 칼은 제가 그의 문을 두드렸을 때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이렇게 일찍 보고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한국에 가야 해요. 그가 말하기도 전에 제가 말했어요. 칼은 샌드위치를 내려놓았어요. 안나, 너한테도 좋은 아침이구나. 한국에 관한 건 뭐지? 전화기로 그에게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것 좀 보세요. 이건 그냥 도로가 아니에요. 문화적인 예술 작품이에요. 촬영해야 해요. 그는 잠시 지켜보다가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 다음 프로젝트는 아시아가 아니라 동유럽으로 예정되어 있잖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무언가가 제 목소리에서 들리고 있었어요. 진짜 흥분이요. 어제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칼도 그것을 알아챘나 봐요. 그는 잠시 제 얼굴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너, 이것에 대해 열정적이구나. 새롭네. 중요하니까요. 제가 말했어요. 이 고속도로들은 제가 도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고 있어요. 칼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열정이 필요해. 하지만 객관성을 유지하는 걸 잊지 마, 안나.
그게 내 강점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무엇을 챙겨가야 할지, 어떤 카메라를 가져갈지, 누가 제 팀에 있어야 할지 계획하고 있었어요. 가슴속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수년간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깨어나고 있는 것처럼요. 그날 밤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베를린에서 파리, 파리에서 방콕, 방콕에서 서울까지요. 확인 이메일을 보면서 이 여행이 제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제 방식 전체를 바꿀 거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도로가 그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 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곧 그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였죠. 그것들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어요. 국가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도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는 사실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걸 곧 배우게 될 참이었어요. 서울의 회의실에는 갓 내린 커피와 깨끗한 종이 냄새가 가득했어요. 아침 햇살이 큰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죠. 저는 테이블에 앉아 한국 도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피는 프랑스에서 온 제 프로듀서였어요. 깔끔하게 묶은 금발에 모든 것을 알아채는 듯한 밝은 파란 눈을 가지고 있었죠. 밖은 따뜻했지만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소피는 항상 에너지와 좋은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죠. 그녀 옆에는 인도 출신 카메라맨 라훌이 앉아 있었어요. 키가 크고 진지한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지을 때면 얼굴 전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라훌은 카메라를 마치 자신의 팔의 일부인 것처럼 항상 들고 다니고 있었어요. 세 번째 사람은 태국 출신의 연구원이자 통역사인 파차라였어요. 조용하지만 똑똑했죠. 그녀의 노트북에는 이미 깔끔한 필기와 다양한 색상의 포스트잇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내일 새벽 4시에 출발해서 경부 고속도로에 일출을 담아야 해요. 파차라가 테이블 위에 지도를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정말 이른 시간이었죠.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막 만났지만 이 사람들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뭔가가 제게 말해주고 있었죠. 그들이 혼자서는 놓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도와줄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우리가 벤에 올라탈 때는 아직 어둡고 추웠어요. 도시를 빠져나가는 동안 따뜻함을 위해 커피잔을 꼭 붙잡고 있었죠. 거리는 거의 비어 있었어요. 서울을 뒤로하며 건물들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라훌이 제 어깨를 툭 치며 휴게소 근처의 언덕을 가리켰어요. 여기서 멈춰야 해요. 전망이 완벽해요. 벤에서 내려 작은 언덕을 올라갔어요. 공기는 차갑고 신선한 냄새가 나고 있었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조용히 기다리며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어요. 태양이 산 너머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황금빛 햇살이 땅 위로 쏟아지면서 고속도로가 빛의 리본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로는 푸른 언덕을 완벽하게 감싸며 굽이져 있었고 아침 안개는 모든 것을 마법처럼 보이게 하고 있었죠. 목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울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이건 그냥 도로가 아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특별했죠. 잠시 동안 사진을 찍거나 메모를 하는 것도 잊었어요. 그저 바라보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그날 오후, 하늘에 먹구름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작은 방울로, 그 다음에는 큰 물줄기로 쏟아지고 있었죠. 촬영을 중단하고 도로변 휴게소에서 비를 피해야 했어요. 그곳에서 황 산토스를 만났어요. 그는 30년 동안 한국도로에서 운전해온 택시 기사였죠. 그의 얼굴은 친절했지만 주름이 많았어요. 마치 그가 가봤던 모든 장소를 보여주는 지도 같았죠. 내 아들이 10년 전 이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황 씨가 우리가 비를 바라보며 앉아있을 때 조용히 말했어요. 많이 다쳤죠.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새로운 안전 규칙이 생겼어요. 이제 이 도로는 모두에게 더 안전해졌죠.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듣고 있었어요. 이제 이건 단지 도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에 관한, 가족에 관한, 슬픈 일들이 어떻게 좋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죠.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비는 며칠 동안 계속되고 있었어요.
우리의 촬영 계획이 엉망이 되고 있었죠. 소피는 대신 실내에서 촬영하자고 했지만 저는 날씨가 개길 기다리자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온 이유가 이게 아니잖아요. 의도한 것보다 더 강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소피는 화내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태블릿에 있는 몇 가지 숫자를 보여주고 있었죠. 사람들은 도로 사실보다 인간 이야기에 더 관심이 있어요. 부드럽게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반박하려다가 말았어요. 아마도 그녀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아마도 제가 계획에 너무 엄격했던 것 같았어요. 예전의 안나라면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하비에르 모레노 박사를 만났어요. 그는 은빛 머리카락과 금태 안경을 쓴 스페인 출신의 나이든 남자였죠. 그는 오랫동안 한국도로 설계를 도왔던 사람이었어요. 도로는 국가의 혈관과 같아야 해요. 그가 말했어요. 안경 너머로 그의 눈은 진지해 보이고 있었죠. 우리는 콘크리트와 강철로 그것들을 만들지만 그 목적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의 말을 제 노트북에 적고 있었어요. 그 말은 제가 이전에 촬영했던 모든 도로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죠. 저는 항상 그것들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얼마나 비용이 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죠.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 이 도로들로 연결된 삶을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자동차 불빛이 밝은 강처럼 고속도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베를린을 떠났던 그 실용적이고 사실 중심적인 안나가 여전히 같은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아니면 제가 촬영하고 있는 도로들처럼 저도 뭔가 새로운 것이 되어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비가 3일 내내 그치지 않고 있었어요. 하늘에서는 누군가 거대한 샤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물이 쏟아지고 있었죠. 우리의 촬영 일정은 엉망이 되었어요. 아름다운 고속도로와 휴게소를 촬영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호텔 안에 갇혀 창문을 타고 내려가는 빗방울 경주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답답하고 화가 나고 있었어요. 제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됐거든요. 소피는 대신 실내 장소를 촬영하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온 이유가 이게 아니잖아요. 제 귀에도 날카롭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소피는 저에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보고 싶어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태블릿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사람들은 도로에 관한 사실보다 인간적인 이야기에 더 공감해요. 소피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저는 항상 사실이 모든 다큐멘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친근한 얼굴을 보며 제 안에서 뭔가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도 그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제가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저 자신도 놀랄만한 결정을 내렸어요. 차를 렌트했죠. 직접 한국 고속도로를 운전해보고 싶었어요. 그것들을 느끼고 그것들이 정말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렌트카는 작고 은색이었는데 특별한 건 없었지만 운전대를 잡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작은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일정한 리듬을 타고 있었어요. 저는 시야 가득 펼쳐진 습기 어린 풍경 속에서 오히려 자유를 느꼈어요. 고속도로가 비에 젖은 긴 회색 리본처럼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빛이 젖은 도로에 반사되어 다채로운 줄무늬를 만들고 있었죠. 저는 부산이라는 도시를 향해 남쪽으로 운전하고 있었어요. 한동안 멈춰있던 제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과 비가 뒤섞인 풍경을 보며 이 길 위에 스며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희망과 외로움, 도전과 위로를 떠올렸어요. 이제는 단순한 기록자가 아닌 이 길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기대와 설렘이 제 가슴을 채우고 있었죠. 배가 고파지자 안성이란 휴게소에 멈췄어요. 독일처럼 화장실과 자판기만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정원도 있고 지역 음식을 파는 가게들도 있고 심지어 작은 도서관도 있었어요. 된장찌개라는 국물 요리를 샀어요. 뜨겁고 맛있었는데 이 춥고 비 오는 날에 안에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었어요.
나이든 부부가 제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여자분이 저와 제 카메라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영화 찍고 있어요? 그녀가 약간 알아듣기 어려운 영어로 물었어요. 네, 한국도로에 관한 거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예전에는 더러워서 오기 싫은 곳이었는데 이제는 공원보다 더 좋아졌어요. 계속 운전하면서 그녀가 한 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황 산토스와 그의 아들 이야기도 떠올리고 있었고 모레노 박사와 도로가 국가의 혈관 같다는 그의 생각도 떠올리고 있었어요. 제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비도, 바뀐 일정도, 심지어 낯선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제 안에 있었죠. 15년 동안 저는 도로를 한 가지 방식으로만 봐왔어요. 콘크리트로 만든 실용적인 것으로요. 이제 그 관점이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낡은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요. 대전이라는 도시 근처에서 작은 휴게소에 차를 세웠어요. 비 오는 가운데 다른 차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각 차마다 사람들이 타고 있었죠. 여행 가는 가족들, 집으로 돌아가는 직장인들, 서로 방문하는 친구들. 각 차는 누군가의 이야기의 일부였어요. 전화기를 꺼내 소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계획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도로 자체보다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더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소피의 기쁜 반응에 저도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녀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최고의 이야기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요. 비는 그날 밤에 마침내 그쳤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구름이 갈라지며 별이 빛나는 하늘이 조금씩 보이고 있었어요. 젖은 도로가 별빛을 반사해서 마치 우주를 가로질러 운전하는 것 같았어요.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더 가벼워진 것 같았죠. 마치 오래된 생각들이 담긴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다가 이제 내려놓은 것처럼요. 수년 동안 저는 제 감정을 일과 분리하려고 노력했어요.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차갑게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최고의 작품은 마음을 담을 때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빨간 신호등에서 백미러에 비친 제 모습을 살펴봤어요. 겉모습은 똑같았어요. 같은 짧은 갈색 머리, 같은 진지한 눈. 하지만 내면에서는 뭔가가 변했어요. 저는 다른 종류의 길을 건넜어요.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길이었죠.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자 다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어딘가에 도착하기 위해 운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정 자체를 느끼고 있었죠. 도로가 언덕을 가로지르는 방식, 표지판의 세심한 디자인, 가장자리를 따라 설치된 아름다운 조명 같은 것들을요. 때로는 계획이 엉망이 될 때 가장 큰 발견이 일어나기도 해요. 때로는 비가 당신이 원했다고 생각했던 것을 씻어내고 정말로 필요한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 저는 서울 요금소에 서 있었어요. 이곳은 모든 고속도로가 시작되고 끝나는 곳이죠. 자동차들이 저를 지나 여러 방향으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어요. 어떤 차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다른 차들은 여행을 시작하고 있었죠. 각각의 차에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제 옆에 걸려 있었지만 사진은 찍지 않고 있었어요. 이번만큼은 렌즈를 통해서가 아니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아침 햇살에 도로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밝은 조끼를 입은 작업자들이 교통을 안내하고 있었고 파란색 자동차에 탄 가족이 게이트를 통과하며 손을 흔들고 있었죠. 이건 그냥 도로가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이건 국가의 심장이야. 저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한국에 왔는데 대신 사람들과 그들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소피가 옆자리에서 낮잠을 자고 라울이 스크린에 집중해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어두운 기내에서 엔진 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작은 화면 불빛만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가만히 숨을 고르며 저는 우리 다큐멘터리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쓰기 시작했어요. 예전 계획은 너무 딱딱했어요. 도로가 어떻게 건설되고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에 관한 사실만 줄줄이 나열돼 있었죠. 하지만 이 순간 제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획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람들의 삶과 감정,
그리고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들려줄 거예요. 제가 적어 내려간 구상은 이랬어요. 프롤로그. 제 생각을 바꾼 영상. 제1장. 아름다운 고속도로 위로 해가 뜨는 모습. 제2장. 모레노 박사에게 도로가 왜 중요한지 배우기. 제3장. 커뮤니티 공원처럼 느껴지는 휴게소 방문하기. 제4장. 도로 위에서 삶이 연결되는 사람들 만나기. 에필로그. 도로는 단지 자동차가 아니라 마음에 관한 것임을 이해하기. 타이핑하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전에 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이 새로운 다큐멘터리는 마치 한 권의 이야기책 같을 거예요. 사람들의 눈빛과 목소리, 그리고 그들이 품은 꿈까지 모두 담아낼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는 그 순간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 이 구상을 완성하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베를린에 도착했을 때 도시가 달라 보였어요.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하철역마다 독특한 디자인이 있다는 점, 자전거 도로가 도시가 다양한 이동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공원 벤치가 배치되어 있다는 점 같은 것들이요. 다음 날, 저는 상사인 칼을 만나러 갔어요. 그가 일하는 사무실은 기억보다 작고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멀게만 느껴지는 공간이었죠. 제가 한국에서의 여행과 새로 발견한 이야기들에 대해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칼은 회색 가죽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다소 무심한 듯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객관성을 유지했어? 전문적인 거리를 지켰어?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거리보다 더 큰 가치를 찾았어요. 사람과의 연결을 발견했죠. 그 말에 칼의 표정이 살짝 풀리더니 눈가에 놀라움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봐. 비행기에서 작성한 문서를 그에게 건넸어요. 손끝에 전해지는 종이의 질감이 여전히 설레었죠. 칼은 조용히 읽기 시작했고 각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썹을 치켜올리며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다 읽은 뒤 그는 책상 위에 손을 얹고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이건 내 평소 작업 스타일과 완전히 다르네, 안나. 알아요. 제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더 좋은 결과를 만들 거예요. 그 후 3개월 동안 우리는 새벽까지 함께 영화를 편집했어요. 스크린 앞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컷 하나하나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죠. 황 산토스가 아들에 대해 눈시울 붉힌 장면, 휴게소 벤치에 나란히 앉아 손을 꼭 잡고 있던 노부부, 그리고 모레노 박사가 도로에 얽힌 철학적 통찰을 진지하게 설명하던 순간까지 모든 좋은 자료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어요. 무엇보다도 콘크리트만 바라보던 제가 점점 사람들의 얼굴과 마음을 담아내는 내러티브 감독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가장 소중했어요. 봄이 되자 다큐멘터리는 마침내 방영되었어요. 마음의 도로라는 제목이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죠.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제 이전 작품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공감 메시지를 보내왔고 이메일함에는 출퇴근길 풍경이 다르게 보인다는 감동의 후기들이 가득 찼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도로공사에서 정중한 초대장이 왔어요. 다음에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초대장을 손에 들고 있던 제 가슴은 따뜻한 행복감으로 가득 찼어요. 이 여정이 진정으로 시작된 곳으로 다시 돌아가 제 이야기를 나눌 순간을 상상하니 설렘이 북받쳐 올랐어요. 그리하여 저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또 한 번 마음의 여정을 떠날 준비를 했답니다. 아파트 창문 너머로 아래 베를린 거리를 바라봤어요. 한 어머니가 작은 딸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노인은 식료품을 들고 있었고 10대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함께 웃고 있었죠. 도로가 그들 모두를 연결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제 일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제 일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을지 모르는 것, 일상적인 것들 속에 있는 아름다움, 연결, 인간성을 보도록 돕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베를린으로 돌아온 안나는 떠났던 안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여전히 사실과 명확한 정보를 좋아했어요. 여전히 모든 것을 세심하게 계획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제 작업 속에는 감정을 위한 공간도 있었어요. 경이로움과 발견, 그리고 연결을 위한 공간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여행이 우리가 가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한 것이에요. 한국으로의 여행은 아름다운 도로의 영상으로 시작됐어요. 하지만 제가 가져온 것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도로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모든 것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발견이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